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더딥 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 미국을 그야말로 뒤흔들었던 로큰롤 열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음악 장르 하나가 유행했다. 이걸 넘어서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문화 현상으로 폭발할 수 있었는지, 그 뒤에 숨어있는 경제적, 또 사회적, 그리고 기술적인 동력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받은 자료들과 또 여러 외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참 절묘하게 맞물려 돌아갔거든요. 이게 어떻게 시대를 정의하는 그런 문화적인 변혁을 이끌었는지 그 생생한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핵심을 좀 짚어보면요. 로큰롤은 그냥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쵸? 그렇죠. 단순한 음악 이상이었죠. 네, 전쟁 끝나고 미국 사회가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그 변화 속에서 태어난 뭐랄까 그 시대의 어떤 욕망, 에너지 이런 걸 담아낸 확실한 문화 상품, 또 상징 이런 거였어요. 맞습니다. 흑인들의 R&B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백인들의 컨트리나 팝이 결합된 그 자체로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였죠. 물론 뭐 처음 나왔을 때는 좀 보수적인 기성세대들한테는 저급하다. 심지어는 인종차별적인 그런 비난까지 받기도 했지만요. 네, 바로 그 지점들이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핵심 동력들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축이요? 네, 첫째는 그 전례 없던 경제 호황 속에서 아주 막강한 구매력을 가진 새로운 소비층이 등장해요. 바로 티네이저 시장.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경제적 배경을 볼 거고요. 10대 시장. 흥미롭네요. 네, 둘째는 당시 흑인 인권 신장 운동하고 맞물려서 인종이나 문화의 경계가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동시에 이제 청소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그런 사회적인 배경입니다. 사회적인 변화. 마지막으로는 이제 라디오 시대가 좀 저물고 텔레비전이라는 아주 강력한 매체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근본적으로 바뀐 이 기술적인 배경, 이 세 가지가 이 로큰롤이라는 현상 안에서 어떻게 딱 융합됐는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축 경제적 기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 경제가 정말 엄청나게 성장했죠. 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이 있지만 핵심은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삶이 눈에 띄게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1950년대 미국 가계소득이 꾸준히 늘면서 그 이전 세대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여유 자금이 생긴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돈이 새로운 소비, 특히 이제 여가나 문화활동 쪽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TV나 자동차 같은 비싼 것도 사지만 동시에 젊은 세대, 그러니까 그 베이비 부머들이 확 주목받기 시작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소비 패턴을 보였다는 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어떻게 달랐나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뭐 경제 위기를 겪었던 부모 세대랑은 달리 이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안정된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 대신에 용돈을 받아서 그걸로 소비하는 거의 첫 세대가 된 거죠. 말하자면 뭐랄까 준자율적 소비자의 등장이랄까요? 준자율적 소비자,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럼 그 용돈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데요? 어마어마했습니다. 10대들이 손에 쥔 용돈 규모가요. 1950년대 초반에 이미 연간 60억 달러를 넘었어요. 와, 60억 달러요? 네. 근데 그게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100억 달러를 훌쩍 넘겨버립니다. 이건 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시장이 된 거죠. 와, 그럼 그 돈을 주로 어디에 썼을까요? 그 10대들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요. 바로 자기들 세대의 문화였죠. 특히 음악, 영화, 패션 같은 거요. 그렇군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10대들의 지갑이 음반 산업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예요. 음반 산업이요? 어떻게? 자, 보세요. 1950년에 한 1억 9천만 달러, 그 정도 수준이던 미국 음반 시장 매출이 1959년이 되니까 6억 달러를 넘어요. 거의 3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와, 3배 이상이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성장세의 거의 절반, 그러니까 43%를 로큰롤 음반이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43%나요? 거의 절반이 로큰롤이었군요? 그렇죠. 음반 만드는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음악 시장의 진짜 주인은 10대들이구나. 이때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10대들의 취향, 감성 이런 걸 저격하는 음악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쩐지 노래 가사만 봐도 그 흐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유명한 곡
Let Me Be Your Teddy Bear. 아, 테디베어. 네. 네, 그게 당시 10대 소녀들이 엄청 좋아하던 곰 인형을 직접적으로 딱 언급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싱글 앨범만 뭐 200만 장 이상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칼 퍼킨스의 블루 스웨이드 슈즈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 자체가 당시 10대 패션의 상징이었잖아요. 스웨이드 구두가. 아, 맞다. 블루 스웨이드 슈즈. 네. 그런 노래를 부른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로큰롤은 티네이저를 그냥 듣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음악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소비자로 격상시킨 뭐 상업적으로도 아주 기념비적인 성공 사례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막대한 10대 시장의 형성이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회적인 변화랑 맞물리면서 더 큰 폭발력을 만들어냈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기반 위에 이 사회적 변혁이라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축이 놓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로큰롤의 부상이 당시 미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였던 흑인 인권 운동과 시기적으로나 뭐 내용적으로나 아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이요? 로큰롤이랑이요? 네, 법적으로 분리하되 평등하다는 그 오랜 인종차별 논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약간 폄하되어서 인종의막, 레이스 뮤직 이렇게 불리던 흑인 음악이 리듬앤블루스, R&B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주류 시장에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아, R&B가 그렇게 등장했군요. 네. 근데 로큰롤이 바로 이 R&B에 아주 강한 뿌리를 두고 태어났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그냥 음악 스타일을 좀 빌려왔다. 이걸 넘어서 사회적으로 인종 간의 격을 좀 허물어 보려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문화적으로 반영한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이런 맥락에서 로큰롤의 그 인종적 스타일 혼합 측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딱 대표적인 사례죠. 엘비스, 그렇죠. 그는 백인이잖아요. 그런데 흑인 가수 특유의 창법이나 무대 매너를 막 보여주면서 백인 컨트리 음악하고 흑인 R&B를 결합시킨 그런 음악으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네, 그 특유의 몸짓 같은 거요. 그렇죠. 물론 뭐 인종차별이 아직 심했던 남부 백인 사회에서는 아니 멀쩡한 백인이 왜 흑인 음악을 하냐 이런 이유로 엄청난 비난이랑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어요. 그랬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의 성공이 흑인 음악의 매력을 백인 주류 사회에 알리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런 평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비스가 흑인 음악을 대중화시킨 공로는 물론 인정하지만 정작 로큰롤로 돈을 번 건 주로 백인 아티스트들이었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이른바 백인화, 화이트워싱 논쟁 같은 거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복잡성이 로큰롤 시대를 이해하는 핵심 중 하나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흑인 아티스트인 칼 퍼킨스가 직접 만들고 부른 블루 스웨이드 슈즈. 이게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오르면서 큰 성공을 거뒀거든요. 네, 원곡이 2위까지. 네. 그런데 이후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곡을 커버했을 때는 원곡보다 차트 순위는 좀 낮았어요. 20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훨씬 많아서 골드 레코드를 기록했어요. 아, 커버곡이 판매량을 더 많았다. 그렇죠. 또 다른 예로는 R&B 스타 패스 도미노의 Ain't That a Shame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것도 그 자체로 히트했지만 백인 가수 팻분이 훨씬 좀 부드럽게 커버한 버전이 상업적으로는 더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로큰롤이 분명 인종의 경계를 막 넘나드는 새로운 문화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악 산업의 주도권이나 상업적인 이익 배분은 백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당시 사회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좀 역설적인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복잡한 문제네요. 인종 문제와 더불어서 로큰롤이 당시 젊은 세대의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죠. 물론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그 베이비 부머 세대. 이 친구들은 부모 세대가 즐겨 듣던 스윙 재즈나 빅밴드 음악 같은 걸 약간 지루하고 낡은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 부모님 세대 음악 같은 느낌? 그렇죠. 대신 훨씬 더 직접적이고 때로는 약간 반항적이기까지 한 로큰롤의 그 강렬한 사운드와 에너지에 열광한 거죠. 네. 그래서 레코드 가게 가서 자기 용돈으로 로큰롤 음반을 사는 행위 자체가 기성세대 문화로부터 자신을 딱 구별짓고 또 같은 또래 집단하고의 어떤 유대감을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의식 같은 거였어요. 우리 세대의 음악이다. 이런 느낌? 네, 이게 바로 세대 차이, 제너레이션 갭이 문화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지점이죠. 프랭키 라이먼 앤드 티네이저스 같은 그룹은 아예 이름에
티네이저를 내세우기도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 그룹 이름 자체가. Why Do Fools Fall in Love 같은 노래로 10대들 마음을 확 사로잡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가볼까요? 기술적인 배경, 바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 네, TV의 등장이죠. 1950년대는 물론 라디오도 여전히 중요한 매체였지만 진짜 거실 풍경을 바꾼 결정적인 변화는 텔레비전이었어요. 소리만 전달하던 라디오랑은 완전히 다르되 TV는 이제 보는 즐거움까지 준 거죠. 그렇죠. 시각적인 요소가 추가된 거죠. 네, 미국 내 TV 보급 대수가 195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1953년에 한 2,700만 대 정도였는데 불과 3년 만에 1,000만 대가 늘어서 3,700만 대에 육박했다고 하니까요. 와, 3년 만에 1,000만 대가 늘었다고요? 대단하네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이 단순히 그냥 듣는 걸 넘어서 보고 즐기는 말 그대로 시청각적인 경험으로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낳은 최고의 슈퍼스타가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였습니다. 아, 역시 엘비스군요. 네, 빙 크로스비나 프랭크 시네트라 같은 그 이전 세대의 라디오 스타들은 주로 목소리나 음악송으로 어필했잖아요. 네, 그렇죠. 목소리 좋은 가수들. 근데 엘비스는 그야말로 보는 맛이 있는 스타였죠. 잘생긴 외모, 그 독특한 헤어스타일이랑 구레나룻, 그리고 무엇보다 무대 위에서의 그 역동적이고 때로는 좀 선정적이라고까지 평가받았던 그 몸짓. 네, 그 골반 댄스. 맞습니다. 그의 경쟁자였던 칼 퍼킨스조차도 엘비스는 외모, 춤, 매니저, 재능까지 TV 시대가 요구하는 모든 걸 가졌다. 나는 그냥 라디오 시대에나 통했을 스타일이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을 정도니까요. 와, 경쟁자도 인정한 거네요. 그렇죠.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전달되는 엘비스의 그 생생한 퍼포먼스는 팬들에게 단순한 열광을 넘어서 거의 팝 히스테리 현상까지 불러일으켰는데 이건 정말 오직 시각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이었죠. 팝히스테리. 정말 대단했네요. 엘비스의 등장은 당시 막 떠오르던 예술사조인 팝아트하고 연결지어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져요. 팝아트랑요? 앤디 워허. 네, 맞습니다. 팝아트는 대중문화의 아이콘이나 대량 생산된 이미지, 소비사회 이런 것들을 예술의 주제로 삼았잖아요. 앤디 워홀이 엘비스 사진을 이용해서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여러 버전의 초상화를 찍어낸 게 아주 대표적이죠. 아, 그 작품 본 것 같아요. 네. 워홀의 작품은 TV를 통해서 무한히 복제되고 소비되는 엘비스의 이미지가 이제 더 이상 그냥 한 명의 인간이나 가수를 넘어서 그 시대의 욕망을 반영하는 하나의 상품이죠. 기호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품이자 기호. 즉, TV라는 매체가 단순히 스타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 스타 자체를 대량 소비 가능한 문화적 아이콘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힘을 지녔다는 것. 그리고 이게 이제 예술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왔다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낸 거죠. 엘비스의 TV 활용은 정말 전략적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매니저, 톰 파커 대령의 역할이 컸다고 들었는데요. 아, 맞습니다. 톰 파커는 TV의 파급력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특히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CBS의 에드 설리번 쇼 출연은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에드 설리번 쇼. 전설적인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에드 설리번이 엘비스 춤이 너무 선정적이라면서 이건 가족 시청 시간에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출연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거절했었어요? 네, 그런데 엘비스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니까 결국 당시로서는 엄청 파격적인 출연료였던 5만 달러를 지불하고 그를 3번이나 출연시켰죠. 와, 5만 달러. 결국엔 모셨네요. 네, 그러면서도 논란을 좀 의식했는지 카메라 감독한테 허리 위쪽만 찍으라고 지시를 했대요. 아, 그 유명한 허리 위 촬영 지시. 네, 근데 이게 오히려 대중의 호기심을 더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반신 움직임에 대한 상상력이 막 더해지면서 시청률은 그냥 폭발했고요. 한때는 미국 전체 TV 시청자의 80% 이상이 이 쇼를 봤다고 할 정도니 와, TV가 가진 스타 메이킹 파워를 정말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죠. 83%. 거의 모든 국민이 봤다는 거네요. 대단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950년대 로큰롤 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3가지 핵심 동력. 바로 경제적인 풍요와 10대 시장의 부상, 그리고 인종 및 세대 간의 사회적 역학 변화, 마지막으로 TV라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이 3가지였습니다. 네, 경제, 사회,
기술. 이 세 요소가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로큰롤이라는 거대한 문화적 용광로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는 이 모든 요소가 딱 집약된 아주 상징적인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그쵸. 10대 시장의 총화였고 인종적 경계를 넘나들었고 TV 시대의 선구자였고. 맞습니다. 그는 10대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스타였고 논쟁적이긴 했지만 인종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도를 했으며 무엇보다 TV 시대를 대표하는 최초의 비주얼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비스만 있었던 건 아니죠. 물론이죠. 엘비스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로큰롤의 그 토대를 다진 척베리의 기타 리프와 스토리텔링, 자니비 구두 같은 곡들. 아, 척베리 전설이죠. 네. 그리고 관습에 막 도전하는 듯한 리틀 리처드의 그 폭발적인 에너지와 외침. 투티프루티. 투티프루티. 네. 그리고 뉴올리언스 R&B를 로큰롤로 확장시킨 패치 도미노의 편안하면서도 아주 흥겨운 리듬. Ain't That a Shame. 앞서 말했듯이 백인 가수의 커버 성공이라는 좀 복잡한 측면도 있지만요. 네, 패치 도미노. 그리고 컨트리랑 로큰롤, R&B를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융합했던 버디 홀리의 음악적인 실험들. 패기수 같은 곡들이요. 버디 홀리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이런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당시의 경제, 사회, 기술적 변화라는 그 맥락 속에서 로큰롤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었던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경제, 사회, 기술이라는 이 세 가지 렌즈를 통해서 로큰롤 시대를 정말 입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네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로큰롤은 단순한 음악 트렌드를 넘어서 10대라는 새로운 소비 주체를 탄생시킨 경제 현상이기도 했고 또 인종과 세대 간의 벽에 도전했던 사회적인 실험이기도 했으며 TV라는 신기술이 만들어낸 최초의 거대한 대중문화 현상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된 여러 공식들, 예를 들면 시각적인 매력을 앞세운 스타 시스템이라든지 팬덤을 기반으로 한 소비 문화 같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현대 대중문화, 특히 글로벌 아이돌 산업에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로큰롤 시대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70년 전 과거의 유산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죠. 네. 오늘 전 세계를 휩쓰는 K-팝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탄생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1950년대 로큰롤 시대에 딱 확립된 보이는 음악의 중요성 그리고 아주 강력한 팬덤이 산업을 움직이는 그 방식이 여전히 어쩌면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네요. 플랫폼만 바뀌었지 본질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즐기고 있는 이 대중문화 속에서 70년 전 로큰롤 시대에 만들어진 이 강력한 유산들이 오늘날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주되고 있을까? 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잠시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로큰롤 시대를 경제, 사회, 기술적 관점에서 깊이 파헤쳐 본 시간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